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한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이제 대선이 한 2주 남았네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몹시 기다려집니다. 예. 이번 대선은 정말 획기적인 민심의 대변혁 의지의 그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이 시대 정신을 담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래야겠죠. 어제 토론을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런데 조금은 혼선이 있고 조금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이어온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2주가 또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리는 없을 텐데. 네. 그런데 또 지난번처럼 무력하게 또 가진 자들한테 당하지만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또 간절하고요. 네. 우리 시민들의 눈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라쇼몽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쇼몽 효과. 예. 네. 제가 이것도 역시나 토론을 보고 하면서 이리저리 생각을 한 건데요. 한 가지 사실을 놓고서도 참 기억이 다르죠? 예. 기억의 주관성을 얘기할 때 흔히 라쇼몽 효과란 말을 씁니다. 하나의 팩트를 두고도 사람들에 따라서 다 견해가 달라지죠. 예. 이 라쇼몽 효과란 말은 1950년에 제작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라는 영화에서 시작된 건데요. 예. 이 라쇼몽이라는 영화는 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는 일본의 아주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예.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두 작품, 하나는 라쇼몽이라는 짤막한 그 소설이고요. 예. 또 하나는 덤불숲이라는 작품인데 두 작품을 하나로 결합해서 구로사와 아키라가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단편 소설이 숲속에서로 제목이 붙여진 번역마다 다릅니다. 숲속에서라고 번역도 하고 덤불숲이라고 번역도 하고 덤불속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네, 같은 작품입니다. 예. 근데 소설하고 영화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늘 그렇죠. 좀 다른데 일단 영화사적으로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은 워낙 유명하고요. 특히 플래시백 효과의 활용 이런 것들은 영화사적으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영역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요. 일단 소설만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라쇼몽이라는 작품은 일본의 헤이안 시대의 그 교토의 아주 산한 하루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덤불숲이라는 작품은 살인사건을 두고 신문하는데 그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각각의 진술을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혀 형식이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근데 배경은 교토 헤이안 시대에서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똑같은 하나의 팩트를 두고도 사람들에 따라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가를 아쿠타가와 류노스키라는 천재적인 작가가 예.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덤불숲이 정작 중심인데요. 여기 7개의 진술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나무꾼의 진술이 있고요. 행각승의 진술이 있고 나졸, 노파, 다조마루, 여자, 그리고 이 무녀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 줄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아주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행을 떠났다가 그 남자가 살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살해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포청해서 추적할 거 아닙니까? 예. 추적하는데 각각 그 사건을 보거나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의 진술들이 쭉 차례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무꾼은 그 신고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그 신고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행각승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승려니까 승려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또 나졸은 체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 노파는 여성의 어머니인데 여성의 어머니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 사위는 어떻게 됐든 좋은데 우리 딸은 어떻게든지 정말 좀 진실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조마루란 산적은 나는 그 여성에게 반해서 여성의 요구로 그 남자를 죽였을 뿐이지 다른 생각은 없었다. 정말 사랑 때문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성은 자신이 능욕을 당했는데 이 산적한테 능욕을 당하고 났더니 자신의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조롱해 차가운 업신여기는 그런 눈빛이어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자세히 잘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무녀의 혼령을 빌어서 등장한 그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 남성은 난 누가 날 죽인 것도 아니고 이 사무라이의 수치를 싣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뭐 정리를 해 봤는데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그 살인 사건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 통약 불가능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놓고서도 공통된 진실을 향한 진술은 끌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기억의 주관성과도 관련되는데 살인사건은 분명히 하나인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시점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입장,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상대론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인간의 욕망의 관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억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억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전달하는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망각하거나 또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만을 기억이라고 명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떠올린 이유는 이른바 송민수 문건을 둘러싸고 분명히 이 사실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이래저래 판단하건대 그걸 둘러싸고 이른바 기억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건 각자가 진술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또는 우리가 명료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각자의 그 욕망의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은 결국은 그 진술을 듣는 우리의 몫일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각각의 입장들 그리고 맥락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발화되지 않는 그 내면의 의미들 내적인 의미들까지를 우리가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건데 그 판단을 하는 게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하나밖에 없느냐라고
라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큰 맥락에서 누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를 조금만 추급해 들어가면은 이건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하나씩 따지고 들다 보면은 우리가 정확한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진정성이라는 게 말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표정들이나 눈빛들 그리고 제스처들 이른바 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데 진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냉철하다면은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송민수 문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그것마저도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지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조금만 관련된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특히 송민수 씨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사태는 그렇게 어렵게 꼬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빙빙 돌려서 자기 입장을 강조하는 게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전 이 사건이 애초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암암리에 또는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보이지 않는 그 영향을 미치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민들의 판단력을 가볍게 보는 것이기도 하겠죠. 시민들이 우리의 말에 쉽게 넘어올 것이다 라고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하나의 진실을 놓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단면들 라쇼몽 효과로 이렇게 약칭될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 라쇼몽 효과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아쿠타가와 류노스키라는 작가의 작품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워낙 소설을 잘 쓰는 작가고요. 그리고 한국의 아주 뛰어난 작가들, 예를 들면 김동인이나 이상 등등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상이 아쿠타가와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있겠죠. 이 사람의 그 명성에 걸맞게 작품의 수준도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일본 문학의 깊이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SF 소설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깁슨이 쓴 뉴로맨서입니다. 이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는 물론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소설이 일약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뭐 아이러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2012년 당시 안철수 씨가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면서 인용한 말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는 윌리엄 깁슨이
어느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이었죠. 예. 여기에서 이제 미래가 무엇이냐를 얘기해 보기 위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면 흔히 장밋빛으로 상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진보적인 동선 안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겠지. 하는 그 꿈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그때 안철수 씨가 미래를 얘기했던 건 자신이야말로 바람직한 미래, 진보의 미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 미래가 이미 와 있다. 그런데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나야말로 미래를 대표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또는 나야말로 미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말의 맥락이야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당시에 대단히 좀 의아했어요. 윌리엄 깁슨이 얘기하는 미래는 그런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가 아닌데 어찌 그 말을 끌어들였을까 싶었습니다. 딱 걸렸네. 딱 걸렸어. 글쎄요. 지금 요즘도 그 후보가 미래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 4차 혁명에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지도자일 거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아직도 윌리엄 깁슨의 그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그 말의 맥락을 툭 절단해서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용했다면 할 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윌리엄 깁슨의 미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이 뉴로맨서라는 소설은 핵전쟁이 끝나고 그야말로 모든 게 무너진 세계에서 대기업군, 몇몇 대기업군이 지배하는 일종의 제국으로 변만 어두운 지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주인공이 케이스라는 친구인데요. 케이스라는 친구의 직업이 뭐냐면 사이버 스페이스 카우보이입니다. 좀 어렵죠? 이른바 정보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친구였는데 잘 나가던 이 사이버 스페이스 카우보이 케이스라는 친구가 어느 날 불문율을 어겨버립니다. 자신의 물주,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의 정보를 빼내서 팔아먹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 형벌로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케이스는 신경과 그 췌장마저도 인공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모든 이제 자신이 누렸던 그 화려한 환상으로부터 다 추방당한 그런 인물이죠. 예. 이 인물을 유혹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몰리라는 친구인데 이 여성은 성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몰리는 또 아미티즈라는 사람의 지령을 받아요. 예. 근데 아미티즈는 이 사악한 대기업 테시어 에시풀이라는 기업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케이스가 몰리의 그 유혹에 이끌려서 테시어 에시풀이라는 대기업이 만든 인공지능 AI 윈터 뮤트라는 AI가 있는데 예. 윈터 뮤트라는 AI가 또 다른 AI인 뉴로맨서와 결합해야 최고의 AI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케이스의 임무는 이 뉴로맨서를 찾아서 윈터 뮤트와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대기업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되는 거죠. 예. 네, 그 뉴로맨서를 찾아서 이제 곳곳을 다니는 서부 개척 소설이나 갱스터 소설, 악한 소설에 의한 탐정 소설 등등을 결합해 놓은 사이버펑크적인 장르의 그 독특한 이 모험들이 펼쳐집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쉽진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타악한 대기업, 거대 기업에 고용된 이 케이스라는 인물이 결국은 뉴로맨서를 만나서 윈터뮤트와 결합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
그래 너 신경치료 해주겠다라는 대가로 뭐 모든 걸 보장해 줄 테니까 내 임무를 맡아라 라고 해놓고선 대신에 거기다 동물을 몸에 주입합니다.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뭐 이런 스토리 라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핵심은 폭력과 이 고독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절실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최고로 발전해서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는데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대단히 고독에서 못 헤어나오고요. 그리고 이 절망감과 공허의 바다를 헤맬 뿐입니다. 예. 그런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단히 음산하고 침울합니다. 예. 이걸 견딜 수 있는 건 마약밖에 없고요. 그 자신 살아가는 방법은 살인밖에 없고요. 예. 이런 세계에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과연 기술의 진보라는 게 예를 들어 4차 혁명이라는 게 인간의 삶을 어디로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가공할 미래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윌리엄 깁슨은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은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데 예. 우리가 보아온 바에 따르면 과학기술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과학기술과 정보를 독점한 이 대기업들이 그 사악한 본성을 순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죠. 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들은 점점 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삶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그 육체성마저도 다 상실해버리고 그런 나머지 결국은 허무의 이 바다를 텅 빈 홀로그램의 공간을 떠돌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성이 사라진 지점에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계란 무엇인지 그런 미래에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예. 윌리엄 깁슨의 아주 천재성이 번뜩이는 20세기 최고의 SF라고들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꿈꾸는 미래가 이런 미래라면은 그런 미래를 주도해서 앞당기고자 한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정말 끔찍한 악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미래가 아닌 오래된 미래란 말이 있듯이 예. 인간들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유한 의미들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는 무엇인지 새로운 미래 비전, 미래상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과거와 절단하고 기술혁명이 이끄는 세계로 질주해 나간다면은 결국 우리의 운명도 케이스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근데 그 미래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미래인지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 과연 기계 문명과 거대한 자본이 주도하는 미래인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일자를 잃고 그저 기계가 명령하는 대로 AI가 명령하는 대로 말을 들어야 하는 한갑 부품으로 전락할 것인지 그런 미래에서 살기를 꿈꾸는지 예. 아니면 정말 인간다운 삶이 온전히 보존되는 인간적 윤리가 그 에티카가 사라지지 않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관계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인지 한번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예상대로라면은 정말 그 미래에 대한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윌리엄 깁슨이 그린 이 미래가 우리의 미래와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속도를 보거나 자본가들의 윤리 감각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말이죠. 예. 한번 우리 김 PD도 좋은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좀 쉬시면서 예. 윌리엄 깁슨의 이 소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명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실제로 그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 이제 선거 홍보물에 배경에 녹색 바탕에 미래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렇게 미래를 참칭할 수 있을지 참
대담합니다. 뭐 홍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장을 깔고 있긴 해도 내가 미래다. 글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물어야 할 겁니다. 어떤 미래인지 물어야 할 겁니다. 뭐 누구에게나 물어야 할 텐데요. 특히 미래를 강조하는 분이니까 예. 당신이 제시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냐. 예. 미래의 먹을거리를 다 책임지는 4차 혁명을 얘기하는데 그것 말고 그 미래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 것 같으냐. 라는 그런 철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런 건 별로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아내 사랑과 자식 사랑이 각별하다. 이런 논란만 있고 말이죠. 예. 그게 그분의 미래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뉴로맨서는 제목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뭐 로맨스 소설이냐. 예. 그래서 뉴로맨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정확히는 뉴로맨서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체계를 조직하는 자, 이 정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뉴로라는 그 신경을 의미하는 말에다가 맨서라는 뭐 조작하는 자, 조작하다 이런 말의 결합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란 영화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요즘 새롭게 개봉된 공각기동대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공각기동대도 이 뉴로맨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는 코드 제로 그리고 모나리자 오버드라이브와 함께 3부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코드 제로하고 모나리자 오버드라이브를 함께 읽으면은 윌리엄 깁슨의 그 진경을 맛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정말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안내할 미래가 무엇인지, 그게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일지 아니면 피폐한 삶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끝에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사드가 드디어 배치됐다고 하죠. 기습 배치됐다고 합니다. 예. 네,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정말 이 한반도가 핵 기지화할 것인지, 핵무기 경쟁이 이제 본격화하는 장이 될 것인지, 예.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예. 어제 토론에서 전술 핵을 둘러싸고 잠깐 논란이 있던데, 그리고 또 하나가 리영희 선생 전환시대의 논리를 두고서 말이 오가기도 했죠. 누가 시비를 걸었던 모양이군요. 네. 홍아무개라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의 책을 인용하면서 리영희 선생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베트남의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데 진심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얼핏 지나가는 말투로 리영희 선생의 책을 뭐 허접한 것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뭐 읽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돼지 눈에는 뭐 만사가 다 돼지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돼지가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돼지하고는 등급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해서 리영희 선생의 책 분단을 넘어서 라는 에세이집에서 한반도는 강대국의 핵볼모가 되려는가라는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83년에 쓰여진 이 글에서
이영희 선생은 동북아시아의 상황, 그리고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 그리고 미소 관계 등등을 시야에 놓고 우리 한국의 위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결국은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서 한반도가 이 핵 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한미 동맹 아직까지는 필요하죠. 그럼에도 전혀 자주적인 입장, 구체적인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굴욕적입니다. 그러면서 동맹 관계가 필요하다는, 잠정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을 보면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해방 이후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일제시대의 민족 반역자, 친일 주구분자들이 숙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적 최고 지도부를 장악해온 사실로 말미암아 생긴 대일본 주체성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주체성의 상실이라는 점이죠. 예. 이 상태는 해방 후 40년이 되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 글을 쓴 시점이 80년대니까 해방 후 40년이라고 했죠. 예. 7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각 부문에서 이익을 보는 개인이나 집단은 민족, 국가, 국민의 독립성, 주체성, 긍지 및 정기는 깡그리 잊어먹고 일본의 군사적으로마저 예속됨을 마다하지 않을지 모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먼저 사실 이 통찰은 불행하게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일본의 우익이 한반도를 분할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또 다른 진출, 제2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40년간 미국에 대한 의존적 생존에 길들여진 이 나라 국민의 의타적 세계관이다. 미국은 장기적 세계 전략의 구도상 대부분의 한국 후견 책임을 일본에 위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의존해 살아온 국민은 미국의 자리를 떠맡는 강대국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누구든 관계없다는 세계관인성 싶다. 누군가를 언제나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 나라의 비굴한 국민성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절하죠? 예. 네. 누군가를 언제나 모시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이 비굴한 모습, 우리의 초상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분단으로 인한 북쪽의 절반 민족과의 대치 관계로 합리화하고 정당해온 변칙적 민족관념에서 앞으로는 일본의 군사력으로 남북 대결을 지탱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방식이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과 그리고 분단, 이런 대치 상황에서 일본이 군사력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을 등에 업고 이런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니 뭐니 하는 얘기는 물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상 일본의 핵 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다시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전술 핵 배치를 얘기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이 폐기하게 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어떤 공포감 위에선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절멸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대대적인 위기를 촉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영희 선생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80년대 상황에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모든 요소들은 남북한 민족사회의 화해와 평화로서만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다. 예.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은 제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우리 이영희 선생에게 동의하는 바인데요. 예. 이 화해와 평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남북관계는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예. 동시에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적대적 공존을 갈망하는 이 기득권 세력들을 온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물어야 되고요. 예. 이번 대선에 나오신 분들 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전쟁을 원하느냐, 평화를 원하느냐. 평화를 원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전쟁을 원한다면 과연 남한이 전술핵이 배치되고 또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길 바라느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이 과연 자주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그림들도 그려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우리 리영희 선생의 글들을 어제 오늘 쭉 읽으면서 이리저리 참담하면서도 이미 오래전에 40년, 30년 전에 이런 통찰과 회한을 보여준 게 조금은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아니, 리영희 선생 살아계실 때도 이런 색깔론이 있었습니까, 교수님? 아, 그럼요. 덜하지 않았죠.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건 평화 세력과 전쟁 세력의 싸움으로 봐야지 이건 뭐 좌우니 보수니 신보니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평화를 원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노름에 놀아난다면은 한반도가 가야 할 길은 그야말로 암담하기 그지에 없을 겁니다. 이런 책을 읽고도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읽지 못할 거고요. 읽어도 자기 눈으로만 판단하겠죠. 뭐 자기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런 걸 끝없이 부정하고 자기 나름의 정신승리법으로는 부정하겠죠. 예. 이 싸움은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리영희 선생의 역작 중에 전환시대의 논리도 있고요. 네. 예. 우상과 이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분단을 넘어서도 있고요. 예. 뭐 등등 리영희 선생 전집은 그야말로 저한테는 보석과도 같은 또는 어두운 밤의 나침판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예. 한국의 현대사와 아울러서 굴곡으로 얼룩진 현대사를 딛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망원경일 수도 있고요. 예. 저에겐 그렇습니다. 예. 리영희 선생님이 이제 거의 말년에 접어드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디 강연에 설 수가 없다. 또 집필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아예 어느 순간 자신을 이제 은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멋있는 그 지성인의 노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리영희 선생의 책은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글도 아주 재밌고요. 아주 친절하십니다. 글을 쓰시는 게. 그래서 쏙쏙 들어옵니다. 예. 세계와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유신 시대 때 이렇게 일면만 가르치는 교육을 받고 어떻게 대학 가서 저렇게 다 의식화가 됐나 했는데 바로 리영희 선생의 그런 저술물 이걸 통해서 눈이 띄었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아주 많습니다. 교수님도 그 경우시죠? 아마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왕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이제 청춘이 돼서 이 세계관을 좀 넓히고 싶다 하는 청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한 딱 2권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3권부터는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딱 2권만. 너무너무 많은데요. 예. 근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하고 뭐 요즘 대학생들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예. 뭐 사람 환경도 다르고요. 예.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다른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책들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한국 현대사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게 한홍구 선생이 쓴
대한민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역사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쇠망치로 맞는 듯한 그런 저도 충격을 받았던 책들입니다. 한 5권 이상 나왔죠? 네, 4권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아, 예. 그걸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특정한 책은 아닙니다만은 한국 현대 문학사의 중요한 작품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최윤훈의 광장 이런 작품들은 교과서에서만 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예.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분단의 현실을 아프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나아가서는 제 개인적인 경우는 중국의 루쉰의 일련의 소설들이 저한테는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요. 예. 일본의 작가로는 그 국가주의에 포섭되지 않고 자기 개인이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물었던 나스메 소세키가 있습니다. 아, 소세키. 예. 마장동에 가면은 소세키라는 그 고기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또 혼납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성찰이 있는 고깃집이다. 제가 그랬었는데.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또 있고요. 이 마음도 있고 걸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훈의 광장 그리고 소세끼의 작품 아울러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 두신 아버지 어머니 선물로 이렇게 슬쩍 한번 넣어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보석 같은 선물로 남을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2013년 기억하십니까? 그 봄에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때는 뭐 박근혜가 취임하고 얼마 안 되던 때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한다. 그때가 2013년이 아니라 대선 직후였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멘붕의 늪에서 그야말로 지하를 뚫고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제는 책을 읽을 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말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롭게 성찰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절망하지 않고 나가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읽었는데 그 시대의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력이에요. 사드 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좀 만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아주 왕성하게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상중 교수의 책 한 권 보겠습니다. 강상중 교수님. 네. 예,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도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고민하는 힘. 이란 책이죠. 나스메 소세키와 막스 베버를 나란히 놓고 얘기하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예. 그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도 잘 알려져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올해 간행된 악의 시대를 건너는 법입니다.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네, 그렇습니다. 예. 원 제목은 악의 힘인데요. 이 악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악을 넘어서는 방법 또는 악을 넘어서는 힘은 무엇일까를 쭉 얘기하는데 이 책을 간행하면서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악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 물으면서 이 물음이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곳이 아마 한국이 아닐까 싶다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하네요. 소수 엘리트의 탐욕과 오만,
청와대와 재벌 사이에 유착이 낳은 부패와 타락, 예. 막후에서 국정을 농단하던 인간들의 추악한 권력욕과 금전욕, 이런 것들이 똘똘 결합한 이 악의 형상을 한국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고 예. 스스로의 욕망만을 채우려 드는 특출난 에고이스트들, 이기주의자들이죠. 예. 또 한국 사회에 그토록 많은 곱비 풀린 듯 활보하는 크고 작은 에고이스트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니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기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악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게 탄핵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악은 두 가지에서 출현한다고 보는데요. 저자는 하나는 과잉의 악이고요. 이 과잉이란 한 줌의 파워 엘리트와 소수의 재벌에게 권력과 부와 명예가 극단적으로 집중, 편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 과소의 악이란 뭔가가 너무 부족해서 발생하는 악이겠죠. 이 한국 전쟁 직후에 그 가난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많은 그 악들,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보여줬던 게 과소의 악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부유한 상황에서도 이 상대적 빈곤 상황에서 지나치게 집중된 상황, 편중된 상황이 과잉의 악을 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금방 우리 김 PD가 책 읽기를 얘기하셨는데, 텅 빈 상황, 공허한 상황에서 악은 더 우리에게 쉽게 깃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제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은 막 사람 얼굴이 음식으로 보이고. 우리 김 PD도 좀 먹는 것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할 텐데. 아, 글쎄 말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일의 과잉이 먹는 행위로 투사되고, 그래서 점점 몸은 불고, 다시 또 악으로 공복 상태면은 모든 게 음식으로 보이는 그런 악의 현현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이 몸을 두고 얘기를 해서. 아, 별 말씀을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그 악의 형상이랄까요? 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을 로마서에서 뽑고 있어요. 로마서요? 오. 네, 강상중 교수가. 예, 예.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서 인용하네요. 한번 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대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이 악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와 살이, 간음, 약속 어기는 것, 배약이라고 그러죠. 예. 품행불량, 도둑질, 위증, 모독 등등이 이 악의 행위나 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악의 형상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언제일까 보면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잉 상태거나 과소 상태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책의 제가 핵심이라고 보이는 게 이른바 그 3장에 나오는 그 악은 왜 번성하는가에서 악의 연쇄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잠깐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강상중 교수는 에리 프롬을 예로 들면서 한국에서 에리 프롬만큼 많이 알려진 사람이 없는데 네. 또 에리 프롬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유냐 존재냐. 네, 예. 또 건전한 사회, 뭐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랑의 기술은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죠. 예. 대단히 어려운 책인데 제목만으로도 사람들 유혹하는 모양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프로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크스와 만나는 접점을 마련하는 그런 그 사상가입니다. 이 에리 프롬이 쓴 책 중에 악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인간의 마음으로 이 문예출판사에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에리 프롬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을 추구하는 요인이 있답니다. 하나가 그게 네크로필리아라 그래요. 네크로필리아. 네크로가 들어가면은 죽음을 나타내는 데잖아요.
이게 죽음을 향하는 하나의 그 충동이랄까 요인이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삶을 추구하는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이오필리아라고 합니다. 살고자 하는 힘. 이 두 개의 인자가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네요. 예. 이걸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죽음 충동과 삶의 충동으로 바꾸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타나토스와 에로스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크로필리아는 죽음이나 파괴, 폭력을 향한 요소고요. 바이오필리아는 생을 향한, 삶을 향한 생산적이고 생명력 있는 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네크로필리아를 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이오필리아를 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네크로필리아와 바이오필리아가 항상 모순되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어떤 과잉 상태나 과소 상태가 오면은 네크로필리아와 바이오필리아의 균형이 급격하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금방 우리 김 PD의 말을 빌면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가 바이오필리아로 표현된다고 한다면, 예. 근데 공복 상태에서는 모든 게 먹을거리로 보이는, 예를 들면은 그게 네크로필리아 쪽으로 급격하게 저울추가 기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그 균등한 지점이 있어야 할 터인데, 네. 네크로필리아가 좀 축소되고 바이오필리아가 좀 확장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야 할 텐데, 예. 어떤 상황마다 이 배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배합을 좌우하는 사회적 요소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예. 안전과 정의와 자유가 그것인데요. 이 안전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보장과 보안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 정의는 사회의 공정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죠. 우리 내면의 힘, 우리의 사상과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겠죠. 예. 이걸 전제한다면 악이란 안전, 정의, 자유라는 세 요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가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한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충만한 사회, 공정함이 비교적 보장되는 사회, 예. 자유가 널리 퍼진 사회라면 우리는 바이오필리아 쪽으로 움직이기 쉽다. 이때는 네크로필리아의 그림자가 엷어진다.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활기찬 사회는 이러한 세 요소가 얼마간 충족한 사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그 흉악 범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네크로필리아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들이겠죠. 그걸 줄여가려면은, 그리고 또 이 정치 권력의 절대 악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걸 줄여가려면은 바이오필리아를 살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안전과 공정과 자유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힘을 어디서 마련할 할 것인가가 이 결론쯤에 나와야겠죠. 우리 강상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의 연쇄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악의 연쇄를 깨고 인간적인 연쇄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회를 회복하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물질 이런 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사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이런 악과 대결하면서 네크로필리아의 힘을 점점 무력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가겠다는 약속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하면서 그리고 이 자유로운 그런 사회에서야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겠죠. 그런 인간적인 연쇄로 이어나갈 때 악은 자신의 그 힘을 조금씩 잃어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은 아주 다양한 문학 작품들, 도스토옙스키나 윌리엄 골딩 등의 작품들을 통해서 악이 어떻게 현상하는지, 악의 힘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흥미롭게 그리고 자상하게 피력해 놓고 있습니다. 아, 참 통찰이 깊습니다. 에리 프롬.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에리 프롬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제목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강상중 교수가 쓴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입니다.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강상중 교수님은 그 어떻게 우리말을 못하시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그분의 책은 다 한국에선 번역서가 될까요? 일본에서 일단 펴냈고요. 예.
아마 쓰는 게 이 제1한국이니까 자이니치니까 예. 한국어로 쓰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어를 이 회화는 할 수 있더라도 제가 직접 만나 뵙지 못했는데 쓰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쓰는 것과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아유, 강상준 교수님 책은 정말 번역을 잘해서인지 여간 참 저도 열심히 많이 읽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자이니치라고 하죠. 일본에 살고 있는 이 제일들의 작품들이 좋은 게 아주 많습니다. 또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 텐데 서경식 선생의 최고의 책들도 아주 최고의 책들이 아주 많고요. 뭐 강상준 선생도 그렇고 또 작가들도 뭐 아주 많습니다. 다음 기회가 닿으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교수님 대선 직후에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이 무목적의 목적을 갖는 책 읽기.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는 듯 보이지만은 그 책에 빠져들면은 나도 모르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에게 그런 책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뭐 아주 많죠. 저는 그럴 때면 한 전집이나 전집이요? 아주 어려운 책들을 들고 매달립니다.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한번 다시 읽어야겠다. 거나 뭐 이런 식이죠. 일체 전집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거나 이런 식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봤을 때도 그런 전집이 손에 잡히십니까, 교수님? 그래야 쓴맛을 이길 수가 있죠. 아, 쓴맛에는 쓴맛으로. 네. 왜 독서가 쓴맛이죠? 이 쓴맛을 중화할 수 있는 뭐 다른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매일 하나씩 이렇게 또 추천 도서를 받습니다. 어제는 또 이제 한홍구 교수 책 소개해 주셨고요. 예. 그럼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토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든 출연자분들께 트럼프를 묻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미국이 이제 트럼프와 함께 완전히 저물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얼핏 보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말을 쓰던데 사실 트럼프와 함께 미국이 몰락해 가는 징후는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사드를 연결고리로 해서 굴욕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사드 굴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서 거의 뭐 식민지 국가나 다름없는 그런 행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잖아요. 어떻게 주권이 있는 국가에 아무런 그 사인도 없이 무기를 밤새 작전하듯이 배치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욕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국을 은인의 나라로 여기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참 참담하고요. 근데 그게 우리 지배 세력의 유구한 전통이고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친일 세력에서 친미 세력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은 지금도 상당히 단단한 그 세력을 구축하고 있죠. 다른 나라도 이렇습니까? 미국의 이렇게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죠.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정도가 만만치 않은데 근데 또 미국은 일본을 고리로 해서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는 의도까지 보이니까 예. 뭐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꼴이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이동순 시인의 시집 미스 사이공에서 몇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사이공, 예. 네, 잘 아시겠지만 1975년 4월 3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면 베트남 전쟁이 끝난 날이죠. 자그마치 15년에 걸친 미국이 참전한 걸로 따지면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해서 미국이 참전했으니까 예. 11년 만에 베트남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죠. 사실 한국도 자유롭지가 않고요. 베트남 전쟁에서는. 이 미스 사이공은 이동순 시인이 베트남을 이렇게 오가면서 구석구석 둘러보고 베트남의 전쟁 역사, 식민의 역사를 쭉 시로 재현한 작품집입니다. 예. 뭐 한국과 관련된 게 뭐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베트남을 거울로 해서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표제작인 미스 사이공부터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동 선생의 특징인데 어렵지 않은 시어로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스 사이공입니다. 저는 죄가 많아요. 왜 그리도 쉽게 정을 주었던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이름조차 모르고 한국에 사는 곳도 알지 못합니다. 김씨라는 성만 기억합니다. 그때 태어난 그분 아들은 이제 청년입니다. 서러운 라이따이 한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지난 수십 년. 흥건한 눈물의 세월이었지만 언제나 저를 미스 사이공이라고 불러주던 그분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나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더 멀리 있는 세상, 삶이 더 이상 가혹하지 않은 곳, 거기서도 저는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예. 지금 비들 라이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한국인의 피가 섞인 베트남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2세를 뜻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거기서 베트남 여성과 관계를 하고 거기 태어난 2세를 라이따이한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베트남과 국교가 열리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거기에 또 생긴 2세들을 신 라이따이한이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태어난 그 라이따이한들은 적군의 자식이라고 해서 온갖 냉대와 홀대에 시달렸다고 하죠. 근데 그게 누구 자식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우리가 뿌려놓은 뭐 죄악의 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표제작으로 해서 참 아픈 작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게 있잖아요. 고엽제. 예. 고엽제를 뿌리면 노란 연기처럼 이렇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아, 예. 고엽제와 관련된 시들이 몇 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엽제를 뿌리면 이게 마치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쭉 분산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걸 물을 끼얹듯이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들고 했다 그럽니다. 우리 예전에 그 소독약 뒤따라갔던 거 생각나시죠? 아, 예. 그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중에서 뿌리는 거겠지만. 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느린 총알입니다. 누가 나를 보냈나? 누가 나를 뿌렸던가? 이때 나는 느린 총알,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 고엽제입니다. 모든 원망은 그들의 몫이야. 원래 내 몸은 싸늘한 도끼로 가득 찬 것. 가슴 속 원한 없어도 내 몸에 닿는 그 모든 세포와 조직, 속속들이 파고드네. 내가 에이전트 오렌지란 이름으로 베트남 상공에서 퍼부어질 때 영문 모르는 인간들 참호 속에서 나와 환호하며 일부러 옷까지 벗고 샤워했었지. 아이고. 그때 나는 그들 몸을 마음껏 비집고 들어갔어. 살과 뼈의 가장 밑바닥 구석까지 파고 들어갔어. 웅크렸어. 그리고 세월 지나 바깥이 그리워질 때 나는 진물과 반점의 모습으로 나를 드러냈지. 온갖 기형과 증오와 비탄과 공포를 즐기며 인간의 피와 눈물을 먹고
하루하루를 느긋하게 살아가지. 나는 느린 총알, 곧장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숨 끊을 때까지 그의 몸 당당히 퍼먹어 들어가지. 네, 이렇게 느린 총알, 고엽제의 입을 빌어서 이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사실 이건 뭐 고엽제 얘기긴 하지만 온갖 무기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드도 사드지만은 우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첨단 무기들, 과연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 첨단 무기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무기가 상징적으로 뭐 인명을 살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까지도 살해하는 게 아닌가. 우리의 정신까지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서서히 진물과 반점의 모습으로 우리를 파고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를 기형으로 만들고 증오와 비탄과 공포 속에 빠뜨리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고엽제의 피해자들은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죠. 근데 이 고엽제 피해자들은 베트남에 훨씬 더 많겠죠, 당연히. 한국군 고엽제 피해자들도 있지만 이 고엽제의 연작이 있는데요. 6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엽제 6이라는 시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유태인 학살 독가스 개발했던 독일의 제조사 사장은 재판 후 처형되었다. 그런데 공포의 다이옥신으로 베트남의 선량한 국민과 참전 병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떠안겼던 미국의 기업은 여전히 국제 면책권 주장하며 큰 소리친다. 고엽제와 관련된 어떤 소송에도 미국 법원은 빗장을 걸었다. 세월 흘러가도 풀 돋아나지 않는 민둥산, 암과 기형아와 온몸 뒤틀리는 신경마비로 기약 없이 앓고 있는 땅, 그 베트남에서 무수한 양민 살상되고 생태계는 무참히 파괴됐는데 누가 보상할 것인가? 누가 그들의 눈물 닦아줄 것인가? 네, 이렇게 고엽제가 끼친 해악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 독가스를 개발했던 독일 독가스 제조사 사장을 처형했죠. 자, 알려진 바와 같이. 근데 베트남에 이런 고엽제를 만들어낸 기업은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을 살해하는,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해하는 그런 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개발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악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드 배치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한반도의 핵무장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들으면서 베트남이 겪어야 했던 깊은 상처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더 읽어드리고 싶은 게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베트남 참전 용사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11편이 실려있는데요. 그 중에 베트남 참전 병사의 노래 8, 전쟁 후유증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죽음의 순간순간 고비마다 생사의 문턱 넘나들며 요행히 살아 돌아온 우리. 하지만 고엽제 후유증, 전쟁 후유증으로 오늘도 탄식의 세월 보내는 고통의 나날. 병든 몸이 끌고 이 병원 저 병원 헤매느라 가진 재산 모두 치료비로 탕진하고 가정은 무너져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는구나. 내 주변의 전우들 이 고통 견디다 못해 가족 찌르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어 목숨 버리거나 목을 달아맨 친구도 있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노숙하는 눈물의 전우들 무릇 그 수 얼마인가. 왜 우리 인생은 외면과 방치 속에 녹슬어 가는가. 피땀으로 목숨 바친 대가 고작 이것인가. 라는 아주 절절한 시입니다.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엽제 전우회가 이 우익의 선봉장이라는 것, 극우 세력의 선봉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슬픈 일이죠. 이제 국가의 범죄가 이런 식으로 다시 끝없이 반복됩니다. 자유와 정의를 지킨다는 이유로 미국의 하수인이 돼서 참전한 그 젊은이들이 안고 온 것은 죽음이거나 아니면 이런 고엽 전쟁 후유증이겠죠. 이 사람들을 다시 자기 세력을 유지하는데,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또 다른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참담하기 일 데가 없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사드 이야기하고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뭐 한국 전쟁까지 뭐 갈 필요도 없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미국 무기의 전 시장이고요. 예. 이스라엘과 아울러서 가장 충직한 미국 군산 복합체의 소비자이기도 하고, 예. 또 미국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무 대꾸도 못하는 그런 아주 비굴한 모습들을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또 새로운 국가관, 또 자존감, 정체성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른 시일 안에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든든한 뒷배가 없이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 우리 정말 눈 부릅뜬 시민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 비로소 자존감 있는 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김용민 브리핑 2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종합편 모두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